지성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할까요? 감성에 관한 걸 먼저 할까요? 지성에 관한 부분들요. 예. 그럼 지성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해줄게요. 지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언어와 책을 중요시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언어와 책. 언어. 예. 언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어린아이를 키운 어머님은 수다장이야 되셔야 돼요. 수다장이야 되라는 말 어떤 말이죠? 제가 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경상도 지역에 가면 올라오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면 우리 애가 언어가 늦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집엔 그쪽 집에 가면은 별로 아빠들이 말을 안 해. 네.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자라. 그죠? 밥 먹었나?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마조차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는 거 많이 들어준다라는 거 있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수다장이야 되라는 얘기는 어머님 아이를 안고서 항상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대화 나누는 자 수다장이야 되라니까 어떤 어머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런 관련 없이 수다 떠는 어머님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개가 지나가는데 엄마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까치가 짖고 있는데 그러죠.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가는 개를 보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나가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고 나가서 이렇게 사물을 가르치세요. 저거 있잖아요. 그죠? 안에 나가서 이거는 냉장고야. 그죠? 이거는 세탁기야. 뭐 이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노래도 불러주고 대화 많이 나눠주고 어린아이들은 되게 이게 어릴 때 알아듣는 게 좀 리듬감 있고 목소리가 밝고 조금 커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책 읽어줄 때는 어떻습니까? 말은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하다가도 책만 읽어주면 목소리가 좀 높아지죠. 이렇게 그랬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 고음에 관한 부분에 아주 이렇게 반응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어린아이 아주 어릴 때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책 읽어주는 것도 그렇게 읽어주고 책 읽어주는 것도 제가 대화 나눠준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 대화 나눠준다는 게 자기 아이가 지나가는 개를 보고 있다면 개를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그죠? 이거를 서로 상호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회성의 근본도 그거지만 우리는 상호 주시와 공통 인식을 구별하셔야 돼요. 상호 주시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도 그걸 쳐다봐준다. 눈빛을 봐라 그랬죠. 이걸 상호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에 관한 출발이 시작되면 사회성에 관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통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아이가 지금 아이가 바라보는 걸 부모도 함께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게 공통인식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그것들을 엄마가 단지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꼭 배운 데 가서 어디 가서 이 대화 자체가 많은 언어를 주는 것들 자체가 사실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엄마는 꼭 교육을 특별한 기간에 관해서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풍부한 대화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이마트나 이런 데 무슨 가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건 사러 가는데요? 아니면 교육하러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건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무슨 식품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찾고 난 다음에 식품 코너가 있으면 식품 코너 가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코너에 가자면 뭐가 있습니까?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무슨 감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그냥 뭐 일부러 교육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는 거야. 먼저 맨 처음 해주는 게 먼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붙이죠? 이름. 저기 사과가 있네. 그죠? 저기 딸기가 있네. 이렇게 있죠. 이름을 붙여주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수백 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과사전을 보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또 백과사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두 번째 뭐냐면 그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묘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묘사를 어떻게 하죠? 고추를 보면서 고추네 그런 엄마도 있고 빨간 고추네. 파란 고추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줄 수 있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비교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고구마가 이게 감자보다 훨씬 크네. 요거보다 조금 더 크네. 요게 좀 작네. 뭐 이렇게 있죠. 하면서 다양하게 해주시죠. 네 번째 뭘 해주냐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오늘 내가 수산물 코너 농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 코너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갈치도 있고 꽁치도 있고 무슨 그죠? 뭐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우리 그거 한번 보러 갈까? 거기 뭘까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분류,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인지해 버린단 말이죠. 다섯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지시를 해줄 수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
그때 지시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물렁물렁 감 만져놓고 쿡 찔러버리고 있잖아. 그죠? 이건 사오셔야 돼. 예, 그냥 다 이제 만지라 그러고 주물럭 끓여놓고 그냥 하는 엄마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겪기 때문에. 그러나 지시해보고 이 5가지. 그죠? 이 5가지를 잘 사용하시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풍부한 대화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하신 건요.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를 취급할 때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고 그러면요. 어머님 중에 이렇게 아유 애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들려죠. 이러면 애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뭘 알아듣기가 아니라 아이들은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영어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모든 걸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어를 가리키나 어른의 언어를 사용하나 그런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귀엽다고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정식의 언어.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해 놓고 그냥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흡수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 정식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부모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화를 나눠줄 때는 좀 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사물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의식해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평상시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조금 더 고급의 언어를 사용할 것들을 주게 되고 제가 보기엔 그 책을 읽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급의 언어를 주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고 대개 엄마가 엄마도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아이한테 쓰는 언어들이 생존 언어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단어 있죠. 밥 먹어라, 들어가, 자라 있죠. 이 단어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를 잘 보고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 안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으면 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 죽는다 표현을 썼을 때 저는요, 그 죽는다 이건 죽었다라는 표현만 썼지만 저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되졌다라는 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뻗었다, 승하하셨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요럴 때는 요런 뉘앙스로 쓰는 거야. 있죠? 이런 거. 비속어라고 하지만 사용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아이를 아주 다양한 언어를 주시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조금 뭔가 홀농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한글을 가리키는 것에 관한 부분 안에서요. 여기에 관한 정립이 좀 돼야 돼요. 즉 푸르미교육법이 자꾸만 뭐와 부딪히냐면 일상의 교육, 다른 교육하고 좀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한글이라는 문자에 관한 사항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이 언어 과정, 우리 언어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는 거나 문자를 배우는 언어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배우는 것에 관한 시기들이 나중에 가서 문자를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창의의 습이 없어진다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문자를 배우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사실은 문자란 말이죠. 글을 모르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많은 다양한 언어를 준다 치더라도 인류의 선인들이 얘기한 그 지식과 지혜를 글을 모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글을 가리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어떤 어머님들한테 중요하냐면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직장을 갖는다면 그 아이가 글을 읽어서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러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는 항상 책만 보면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성장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자에 관한 혼동이 자꾸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자 가르치지 말라 그러셨죠. 지금 이 사회가요. 지금 전문가들도요. 문자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 옛날에 푸르미닷컴에 문자 가르치려니까 일찍 가르치려니까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문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과 그것까지는 얘기는 문자에 관한 부분 안에서 문자를 가리키면 창의성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안 가리키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왜 문자를 가리키면 창의성이 없어지죠? 문자를 가리키면 창의성이 없어지는 문자도 있어요. 어떤 문자가 있냐면 영어는 그래요. 알파벳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인 B와 D라는 음소, P와 Q라는 음소가 있습니다. 이런 음소는 뒤집으면 정확하게 동일하게 대응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 was라는 단어 있잖아요. so라는 단어, WAS. 이 같은 단어를 인지해버려요. 이 음소 요거만 같아도요. 요거 들어간 단어를 같은 단어로 인지해버리니까 이 음소를 구별 못하니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난독증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 서양의 알파벳을 쓰는 나라에서는요. 이 문자를 5살 이전에 가리키면 국민의 20%가 난독증 환자가 돼버려요. 문자가 헷갈리니까, 이 음소가 헷갈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배우기 전에 음소론적 인지라서 음소를 먼저 인지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가나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아랍 글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 글자는 이렇게 가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저 일본 가면은 우리 반대 좌석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인지해버리면 동일해버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못하면 이 음소를 같이 그냥 인지해버려요. 한 음소로서 인지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요, 문자가 혼동스러워서 문자를 가리키면 이 아이가 문자에 집착을 해서 사고를 확산을 못 시켜요. 사고를 확산을 못 시키면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창의성 자체가 사고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여서 이걸 붙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성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살 이전에 문자를 가리키면 서양에서는 잡혀가요. 그래서 문자를 가리키지 말라고 했던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한글에 이런 음소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글이라는 글이 있어서 우리는요, 서양 아이들이나 일본 아이들, 중국 애들보다 5년 먼저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문자에 대한 부분들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게 간단간단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려는 방법에 관한 책 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글렌 도만이라는, 자넷 글렌 도만이라고, 이게 전 푸르미 교육법의 한 축이 글렌 도만으로부터 왔어요. 아마 지능에 관해서는 이거보다 이 사람보다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 게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톰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뇌성마비를 알아서 이 아이는 평생 히스라에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아이예요. 근데 히스라에 살 수 없다. 그래서 글렌도만을 찾아갔는데 이 엄마 아빠가 뭘 가르쳤냐면 톰이한테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뇌성마비가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글렌도만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 글을 깨우쳤어요. 6살이 되니까 이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12살에 읽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6살짜리가 12살에 읽었다면 12살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능이 굉장히 높아버린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지능이 거의 200에 가까운 지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글렌도만이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뇌성마비를 앓는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게 됐는데, 많이 일반 아이들, 평범한 우리 같은 아이들, 이렇게 장애를 갖지 않는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연구하고, 그래서 글을 줘봤던 거예요. 어떤 상태가 나는지 아세요? 전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교육을 알았기 때문에 푸르미한테 어린 시절에, 푸르미는 27개월에 글을 시작해서 29개월에 글을 읽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부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 전에 많이 읽어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 전에 많이 인지하고 분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없은 상태 글 가르치면 쉽지 않지만, 그냥 많이 구별할 수 있는, 했다면 글 가르치기 쉽다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럼으로써 푸르미 교육법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여러분, 글을 가르치는 것들이 관한 부분은 대화를,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눠줘도 아이가 글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글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는요,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최소한 10배 이상을 많은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글이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글에 관한 부분들을 재밌고 놀이로 가르치세요. 제가 보기엔 글 가르치기 쉬운 시간, 여러분 자녀가 글을 60개월에 배우잖아요. 되게 60개월이면 알잖아요. 그러면 지능을 100이라 그래요. 상대적이니까. 글을 30개월에 배웠다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지능이 200 정도 나와요. 네. 글을 2돌 전후에 배운 아이들,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능이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푸르미닷컴에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얘기는 아마 닷컴에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공격받잖아요. 또 잘못하면, 그죠? 그러나 저한테 와서는 얘기해요. 얼마 전에 그래도 그런 글 올라왔을걸요. 14개월인데, 그죠? 아이가 글을 알아요. 그죠?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14개월짜리가 어떻게 알아? 옛날에 푸르미 엄마도 상상도 못했어요. 전 많이 봤어요. 15개월 정도 되면 글 읽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시간이 18개월서부터 24개월 사이가 글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다만 이 글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님, 제가 글 가르치니까 어떠세요? 와, 나 지금 이제 12개월 지나가는데 14개월, 그죠? 마음이 막 이렇게, 야 이거 내가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애 잡아요. 자기는 안 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잡지 않는 거예요. 벌써 딱 글자 줄 때 모르잖아. 그러면 눈빛이 싹 실망이 스쳐가요. 야, 넌 다른 애들 배운다는 그 마음 있잖아. 그죠? 이거 어린아이 본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글 가르칠 때 조심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글 가르치면서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눈빛에서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몇 번이나 가르쳐줬어. 이 글자가 지금 저 글자 지금 똑같이 보이니? 이거 있죠?
안 가르치는 게 나아요. 왜요? 잘못하다가 배움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해요. 글 가르치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고 중요하고 정말 뛰어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해서 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머님 두려움이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글은요, 어머님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가르칠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두려움을 먼저 습득해버려요. 그래서 엄마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놀이로 만들까, 재미로 만들까 있잖아요. 이거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푸르미 엄마가 잘 해놨어요. 몇 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잡아놔가지고요. 아주 재밌게 이렇게 놀이하는 거. 푸르미 학교에 들어오시면 그 동영상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놀아도 되고, 글 가르치는 건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닷컴 안에 한글 가르치기만큼 더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라는 거죠. 자, 언어에 관한 부분들, 수다쟁이가 되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정식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언어에 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주되, 제가 보기에는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언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의 분노가 말 한마디에 쏴버리게 되면 그가 받는 상처는 너무너무 커요. 제가 보기엔 폭력의 상처도 크지만 제가 보기엔 언어가 주는 상처가 더 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참 어린아이를 잘 키워놓고도 나중에 어린아이들 정말 엄마가 자신의 성장을 하지 못해서 죽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왜요? 지금 푸르미닷컴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랑받아서 굉장히 큰 그릇을 만들어놨고 그 아이들은 내면에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자꾸만 누굴 건드냐면 엄마를 건들게 돼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수능돼 있잖아요. 그러면 난 어린 시절 그렇게 못했는데 잠깐 건들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누굴 또 건드려 버리냐면 선생님을 건들게 돼 있어요. 선생님 어떠죠? 특히 선생님들 이렇게 인사 잘했고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된 선생님들은 있죠. 그 아이들 내면에 어떤 자신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떤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온전한 그 안에 있는 몰입의 힘들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에 관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즐거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릴 때 즐겁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물론 수업은 진행시켜야 되지만 그 애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질문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면 질문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그 선생님을 자꾸만 내면에 이 그림자를 건들게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올바르고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엄마와 연합을 해요. 엄마를 불러다 놓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아이 잘못 크다면 버릇 없어요. 이 아이 잘못하다는 잘못돼요.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근데 엄마가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선생님과의 관한 연합이 돼서 그 애를 또 엄마가 대신 죽여버려요. 야, 너 잘 키워놨더니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엄마가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존재로 받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언어에 관한 여러 가지에 관한 얘기들 이 정도 할게요. 예.